네, 당초 우려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또 기축통화국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해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지정학적 위험으로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걸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와 서방과의 전쟁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죠. 전면전, 그 다음에 다시 그 평화를 찾는 방법, 그리고 국지전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전과 평화전보다는 중간지대에 해당되는 회색지대 국지전 가능성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사실은 그 푸틴이 이렇게 아시겠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독립승인한 뭐 과거의 크림반도라든가 이런 그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벨라루스라든가 같은 방식으로 그 치우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방에 지금 상당 부분은 그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돈바스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한 것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막 돈바스는 도네스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이라고 시청자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PR, People Public에서 인민공화국이거든요. 예. 이미 명칭 자체는 이렇게 러시아로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국가의 주권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항상 법정 화폐 문제, 그날의 공식 화폐 문제, 공식 언어 문제를 보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푸틴도 이 돈바스 지역에 이렇게 위협이 당할 때 사실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얘기가 미국의 제재가 아까 정인설 등파하고서 당초보다는 좀 강도가 약하다, 명분이 좀 약하다는 얘기래요. 그런 측면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화폐는 우크라이나 언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통화가 아니라 루브라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공식 언어는 러시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지전 발생은 기정사실이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이것이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관련해서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두고 각국의 시장 반응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제재 조치 문제라든가 시장에서 이제 먼저 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 제재 문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나온 바이든의 이렇게 경제 제재 조치는 미국 국민들의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런 거 볼 때는 경제 제재 조치가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뭐 나올 수 있는 소지죠. 이렇게 돈바스에 대한 신규 거래의 무역과 투자만 신규 거래입니다. 기존의 투자금 회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가져가겠습니다는 행정명령하는 수준의 아주 지극히 정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비판이 많이 증가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뭐 가스관 비승인, 이건 애초부터 비승인 돼서 특별히 여기 뭐 막는다는 건 없습니다. 아직 이게 독일의 가스를 공급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재 조치 중에서 가장 강도 있는 것은 영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국영은행이라든가 또 푸틴의 자금을 뿜어주는 쳔젠코 같은 이런 개인의 제재 리스트가 푸틴의 제재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거든요. 영국의 제재 조치가 향후에 푸틴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가장 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렇게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여부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경제 제재도 러시아로 확대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 확대 시에는 달러 결제망을 여기서 스위프트죠. 달러 결제망을 차단할 것이다 문제. 그리고 푸틴이 제재 리스트를 이렇게 포함되냐. 푸틴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조세 회피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 게 주가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이번에 푸틴이 그 자치령에 대한 군사 주둔을 이렇게 승인하고 난 이후에 역시 러시아가 일전에 분석해 드린 대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틀 동안 20%가 폭락했습니다. RTS 지수가 가장 많이. 그래서 이틀 동안의 세계 증시의 평균 주가 수준은 2에서 3% 정도 빠졌는데요. 여기에 10배 해당되는 20% 정도의 프레시 크래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목이 국제유가죠. 상징 발행했다가. 그래서 아까 캐스터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99.44달러, 100달러에 근접했죠. 그래서 100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에서 시장 자체가 국가별로 상당분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주가가 지금 이틀 사이에 20%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푸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왜 돈바스 자치령을 승인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지속적 문제냐 하는 측면에서 조지타운 대학의 사실 그 교수님께서 앵겔라 스탠트 교수께서 덕트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푸틴의 덕트린 문제다 하는 문제인데 이건 계속되는 문제다, 독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푸틴의 독트린 문제가 왜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2014년에 크림반도에 이어서 구소련 공화국을 일제히 이렇게 가고 있죠. 뭐 아르메니아라든가 아르제니아라든가 벨라루스 문제라든가 카자흐스탄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구소련을 공화국을 병합하는 이런 문제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뺏겼던 맹적화를 푸틴이 되찾는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푸틴의 어떤 신념이다, 고집이다, 신념이다 해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스탠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신냉전이다. 우리는 이제 사실상 퍼거슨 교수의 제2의 냉전이다 하는데요. 이분은 파트너 문제를 해서 제2의 냉전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1냉전은 미국과 구소련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은 새롭게 신냉전이다 하는 측면에서 신냉전의 파트너는 사실 그 미국의 파트너는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되찾겠다 하는 이 측면에서 신냉전 표현을 쓴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러시아가 북극 쪽은 이제 만년 그 얼음 때문에 갇혀 있죠. 예. 최근에 이제 해빙되긴 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 인도라든가 태평양의 교두보 확보 문제, 그다음에 흑해라든가 지중해 교두보 확보 문제가 우리가 중국 중심의 팍스니까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에 대비해서 팍스 러시아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와 태평양의 교두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러시아가 간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는 우크라이나는 흑해에 결국 지중해에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외적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푸틴은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영구 집권 기반, 그래서 러시아 왕정에서 차르라는 아주 절대 권력을 지형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체리 피킹 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가 매수도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덕트린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로 끝날 사항은 아니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이런 표현이 조지타운대. 이 이제 조지타운대 스탠트 교수는요, 미국의 안보에서 러시아를 담당했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는 이분의 얘기가 사실 오늘 향후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주목하실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방산 지원 특수은행과 그리고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점 속보로 전해졌으니까 이 점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면 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장 민감한 반응을 하는 거죠.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의 진영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잠시 속보에도 전했습니다는 영국의 금융 제재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네. 미 재무부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나왔죠. 그렇죠. 속보 내용으로 보면 이 대목은 나중에 조세피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가장 민감한데요. 사실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죠. 지도가 많이 이렇게 사실 떨어진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보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차원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 지나치게 정도가 깊었던 것이 푸틴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렇게 된다. 근데 과거와 다른 것은 지금은 사실 증강현실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다국화되기 때문에 네. 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사실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의욕은 강했지 경제 제재 조치 나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제재 조치는 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군사적에서 군사를 개입했는데 과거와 달리 바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 여건에 비해서 너무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러한 지위도 탈피를 위한 목적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러시아의 정치의 전문가인 포리넥터 같은 이런 정치 전문적인 또 신뢰가 높은 기관들의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두 가지 측면이죠. 이번에도 사실 제2 아프가니스탄이 될 때에는 분명히 미 의회 내에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탄핵 대상으로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도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4차례 정도 탄핵의 아주 고질적인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대항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응하지 못할 때는 곧바로 공화당 내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대상에 몰리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죠. 물론 바이든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다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패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에는 바이든의 경제정책인 사실 바이든오믹스를 추진하기 전에 좀비 국면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벌써부터 미국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대응하지 못할 때는 미국이 다시 양보해야 된다. 작년에 의회 사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 국가와 바이든 국가로 양보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 미국 내의 지금 분위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재 수단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다 보면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유가일 텐데 지금 국제 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사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우크라이나는 자원의 보고거든요. 네. 과거에 저희가 대의공 경제 있을 때 김우정 회장님 모시고 사실 우크라이나를 대우로를 깔아줬던 이런 배경에 있어서는 예.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경제 구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부족한 재원을 사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민감한 알루미늄이라든가 펠라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석탄이라든가 밀과 같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고가 사실 바닥이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문제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가죠. 자, 오늘 유가가 100달러 이렇게 근접했죠. 그래서 JP모건의 전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한다. 상반기에 150달러 간다. 이건 JP모건에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닥치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정도가 셉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성장률이 기존의 4.1에서 0.9%로 급락하고요. 세계 인플레는 반대로 3% 7.2% 간다. 이건 엄격한 의미의 1980년대에 중동의 제1차 얼쇼크 이후에 나타난 그 스태그플레이션 정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비교해 보면 그리고 국지전이 발생할 때는 오늘도 국제유가가 100달러 근접했습니다. 120달러 간다. 이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전조조짐에 해당되는 슬로플레이션이 닥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리적으로 먼 미국 경제는 사실 자유로울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페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험, 소위 GPR이죠. 세계 지정학적 지수죠. 50bp 정도 상승할 때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 둔화된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당사자인 러시아는 괜찮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재정이 악화돼서 제2의 모라토리움 1988년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있을 때 러시아 경제를 파탄해 갔던 제2의 모라토리움 사태, 이 얘기가 국제사회에 걸어온다.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사를 보이고 증시가 모두 동반으로 하락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피할 수 없는 게임이고 네거티브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모두가 네거티브면 게임 세일에서 모두가 네거티브면 네. 사실은 그쪽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정의설 특파원께서도 전쟁이 이렇게 국지전이 되지만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예. 이것이 파트너가 러시아는 당사국이니까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이런 국가, 그다음에 미국 국가 이런 거에서 가는 거죠. 뭐 게임 세월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파멸로 가는 원칙을 채우지 않죠. 그래서 그 근간이 됐던 아티클 5라든가 서버번 파라다임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장 그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줄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 지금은 이제 정상회담이 가져갈 것이냐 명분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정상회담이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1차 정상회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죠. 2차 정상회담 푸틴과 바이든 간의 정상회담이 사실 결렬됐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무급 회담을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무 협상에서 명분을 마련해 줘야 명분을 잃은 푸틴과 바이든과 정상회담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협상에서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면 실무협상은 사실은 푸틴과 그다음에 바이든과 정상회담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드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단일화 하는데요. 실무급상에서는 관련된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위에서 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실무급에서는 이렇게 좀 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에 나오는 것이 문시험, 아주 지금 같은 사태에서 아주 대승적 차원에서 할 것이냐, 미션 임파서블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두 얘기가 전부 이렇게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난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했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핀란드식 중립안 놓고 계속해서 실무급에서 외교 장관들이 노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든과 그 다음에 푸틴 입장에선 빠져나갈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 이게 국제사회에 필요하다. 이게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을 한번 시장분이 향후와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푸틴의 검은 돈, 그러니까 비자금 때문에 전면적으로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새로운 변수 좀 신선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선한 것보다는 항상 누적적으로 왔던 문제죠. 네. 우리가 이제 조세 회피 지역, 이제 검은 자금, 비자금들, 장기 집권자 같은 경우는 항상 비자금들을 이렇게 전 앵커가 만약에 결혼하셔서 남편 몰래 비자금이 있다면 집에 숨겨놓겠습니까? 밖에 숨겨놓겠습니까? 밖에 숨겨놔야죠. 밖에서 규모가 많을수록 밖에 숨겨놔야죠. 네. 집안에 숨겨놓으면 발각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세회피 지역의 장기 집권자, 영구 집권자, 야망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숨겨놓은 이것을 발표한 자료가 국제탐사기자협회와 국제조세정의 네트워크의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파나마 페이퍼스를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때의 그 명단이 발표한 바다 슈퍼리치라든가 유력인사에 이렇게 상당히 불현하는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이렇게 작년에 발표되는 이런 파나마 페이퍼스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280명 이상 여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름을 다 회피하긴 했습니다는. 그래서 그동안 장기 집권자 가다피라든가 푸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요. 푸틴이 뭐냐? 가장 단기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입니다. 푸틴이. 네. 가장 많이 이게 파나마 페이퍼스가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가장 재산이 많고 숨겨놓은 재산 또 단기간에 가장 빨리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국의 제재 조치에서 개인 제재에서 팀첸코라는 사람은 누구냐? 팀첸코를 포함해서 3명의 개인 제재 명단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 푸틴이 사실 푸틴의 자금 지원책 핵심 3인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거래를 금지시키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푸틴이 세계에서 가장 조세피적이 되는데요. 자, 스위프트에 달러 결제만 하고 제재 대상에서 푸틴을 미국이 국제 제재 리스크에 포함될 때는 조세피적에 있는 많은 자금을 빼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전면전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돈을 밖에 숨겼는데 그것은 뭐냐 받지 못한다면 전면전 선택하겠습니까?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 아마 그동안은 대부분 다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과거의 사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 보면 그 어느 국가보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취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 무슨 거기 문제냐. 과거에도 대우경제연구소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비상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네. 전쟁 그 자체보다는 경제 문제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큰 치역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왜 그러냐. 현 정부 들어선 원유 의존도 제고했죠. 뭐 태양광 탈원전 문제 실패 때문에 비현실적인 탄소 제한 때문에 석유, 석탄 의존도가 높죠. 그다음에 토지 관련 밀과 같은 수입 의존도 높았죠. 그래서 이 밀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원유는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부존전의 보고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한국 경제가 우크라이나에 취약하다 하는 이런 쪽의 경고들이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자막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실 올해 성장률이 우크라이나 관계없이 일본의 24년 만에 뒤집니다. 네. 쌍둥이 적자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무리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지금 MSCI 선진국지에서 편입 문제라든가 기축통화 논쟁 이게 할 게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대선 후보의 토론자라면 자 국가의 통수권자가 될 사람은 취해법권을 통칭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통칭은 실질법상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통수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대선 진영자라면 이런 뭐 선진국 지수라든가 기축통화 논쟁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선 후보들 당신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하셔야죠. 이런 질문을 하셔야지 지금 상태가 무슨 놈의 기축통화 논쟁이고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가 예결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는 게 차기 대선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려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한국 경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